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주 한탄한다. 인생이 너무 무겁다고, 짊어진 짐이 너무 많다고, 어깨가 늘 짓눌려 있는 것 같다고 한탄한다.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많아서 무겁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 부양이 버겁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책임질 일이 너무 많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그저 살아가는 일 자체가 버겁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한탄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일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거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의 언제나 그 무게의 책임을 외부에 돌린다. 직장이 잘못되어서 일이 많아졌다고 하고, 시대가 잘못되어서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부양이 더 버겁다고 한다. 운명이 가혹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휘말렸다고 하며,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무거워졌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무게에 대한 책임을 끊임없이 외부로 돌린다. 그리고 그 외부 탓하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피해자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의 시작점이 정확히 어디였는지를 더듬어 올라가 보자. 빚을 진 사람의 경우 그 빚은 누가 만들었는가? 은행이 강제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 돈을 빌리겠다고 신청서에 서명했는가? 우리한 직장에 들어간 사람의 경우 그 직장은 누가 선택했는가? 누가 우리를 강제로 그 자리에 앉혔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 자리를 원해서 지원하고 면접을 보고 받아들였는가? 큰 집을 사서 매월 무거운 대출을 갚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집은 누가 골랐는가? 누가 우리에게 그 집을 사라고 강요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그 가격에 동의하고 계약했는가?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자기 책임에 대해 가장 차갑게 들여다본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무게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고 보았다. 누구도 우리에게 그 짐을 강제로 얹어놓지 않았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짐을 손에 쥐고 어깨에 얹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가져다 줄 무엇인가에 끌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지자 우리는 마치 그것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강제된 것처럼 한탄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인간이 자주 빠지는 자기 기만의 한 형태이다. 물론 모든 무거움이 우리의 선택만의 결과는 아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 갑작스러운 질병, 예기치 못한 가족의 사고, 시대적 재난, 우연한 불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한탄하는 무거움의 대부분은 이런 통제 불가능한 일들이 아니다. 우리가 한탄하는 무거움의 대부분은 우리가 한 걸음씩 선택해온 결과들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외부 탓하기에 매달린다. 외부를 탓하면 우리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을 피해자로 두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위로는 가짜 위로이고, 그 위로 속에서 우리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는다. 생각해보자. 매월 카드값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한탄한다. 카드값이 너무 많아서 매월 월급의 절반이 그것을 갚는 데 들어간다고 한다. 그는 카드회사를 탓하고 물가를 탓하며 사회가 너무 소비를 부추긴다고 탓한다. 그러나 그 카드값은 누가 만든 것인가? 카드회사가 강제로 그의 손에 카드를 쥐어주고 강제로 그의 카드를 긁었는가? 아니면 그가 자신의 욕망에 따라 그 카드를 사용해서 옷을 사고 가전을 사고 외식을 했는가? 그 모든 결제의 순간 그는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선택했다. 그 선택의 누적이 지금의 카드값이다. 그는 자신의 카드값에 대해 카드 회사를 탓하지 말고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자녀 셋을 키우면서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자. 그는 자녀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누가 낳았는가? 누가 그에게 강제로 셋을 낳으라고 했는가? 아니면 그가
자신의 의지로 1명을 낳고 2명을 낳고 3명을 낳았는가? 자녀를 키우는 일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을 수도 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자녀의 탓으로 돌리거나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이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이고 그 결과를 자신이 받아들이고 감당해 가야 한다. 직장에서 매일 야근을 하면서 회사를 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회사가 자신을 너무 부려먹는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그 회사는 누가 선택한 회사인가? 누가 그를 그 회사에 강제로 앉혔는가? 그는 면접을 보고 입사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 회사가 야근이 많은 회사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또는 알지 못했더라도 입사 후에 그것을 알게 된 시점이 있었으면서도 그는 계속 그 회사에 다니기로 선택했다. 그 회사가 주는 월급이나 다른 어떤 것이 그를 그 자리에 묶어두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다. 그는 그 회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인간 자유의지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유한 결과 그는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보았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고 자주 느끼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늘 선택의 여지가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다. 어떤 빚을 질 수도 있고 지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자리에 머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첫걸음이다. 물론 우리의 선택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시대에 살게 될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우리의 신체 조건이나 지능을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조건 안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 같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핑계 삼아 게으르게 산다. 같은 시대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그 시대에 적응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시대를 한탄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 안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무거움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로를 받아왔다. 우리의 무게가 우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의 위치에 머물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일이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책임자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힘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평생 무력감 속에서 살아간다. 외부를 변화시킬 수는 없으니 자신의 인생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그는 여긴다. 그래서 그는 한탄만 하면서 같은 자리에 머문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발견한다. 그가 자신의 선택을 바꾸면 그의 인생도 바뀐다. 그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이전과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이다. 우리의 무거움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우리가 정말로 무거운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무거움이 시작된 지점이 어디인가?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다면 어떤 다른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정직하게 던져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외부에 의해서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우리의 무거움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가 무리하게 욕심을 부린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집을 원했고 자신의 그릇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으려 했으며 자신의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벌였다. 그 모든 무리함이 우리의 어깨에 무게로 쌓였다. 우리는 그 무게가 외부에서 온 것처럼 한탄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욕심이 만든 무게이다. 이런 욕심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에서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무게가 외부의 음모나 운명의 가혹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외부를 탓하는 동안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선택의 주체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비극에 대해 가장 깊이 들여다본 부분이 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외부 탓으로 돌리면서 살아가는 한 결코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없다고 보았다. 자유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무게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우리의 선택의 결과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한탄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무게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자신이 선택한 것인지를 인식하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그 무게를 줄여갈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도 알고 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한탄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 그의 인생은 정직한 들여다봄과 책임 있는 선택과 의식적인 변화로 채워져 있다. 처음에 우리는 이런 자기 책임이 무겁게 느껴진다. 차라리 외부를 탓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외부를 탓하면 우리는 무력하지만 책임도 없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력한 위치는 결코 평온한 위치가 아니다. 무력한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의 변화를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외부는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평생 좌절 속에서 살아간다. 반면에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처음에는 무거워 보이는 책임이 오히려 그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 우리의 무거움에 대해 정직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우리가 매일 무겁다고 느끼는 그것이 정말로 외부에서 강제된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우리의 선택이 누적된 결과인가? 그 무게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정직한 들여다봄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인식의 첫걸음을 가져다 준다. 특히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런 자기인식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청년기에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의 무게가 자신의 책임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중년기에는 자신이 선택한 가정의 무게와 직업의 무게가 자신의 책임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노년기에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한 선택들의 결과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어느 연령대에서든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가벼운 인생의 시작점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이다. 자기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기 비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선택들에 대해 자신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가진 정보와 지혜와 경험으로 판단했고 그 판단의 결과가 지금의 무게이다.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은 사실이다. 책임은 비난이 아니라 인정이다.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정직한 인정이고 그 인정으로부터 다음 걸음을 내딛는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그때 그런 선택을 했다고 인정한다. 그것이 지금의 무게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내가 한 선택이고 그때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지금의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대할 때 우리는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의 자세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명확하다. 우리 인생의 무게에 대한 책임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진실을 차갑게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내부 탓하기는 위로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를 무력한 자리에 가두는 감옥이다. 자기 책임은 무거워 보이지만 실은 우리를 자유로운 자리로 데려가는 열쇠이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모습을 결정짓는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게를 만든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탐욕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탐욕이라는 단어는 무겁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일상에 다양한 모습으로 숨어 있는 매우 친숙한 손님이다. 우리는 자신의 탐욕을 탐욕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것에 끌려다니며 살아왔는지 모른다. 그 탐욕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주제이다. 우리의 인생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이 여정이 우리에게 더 가벼운 미래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탐욕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부자가 더 큰 부를 욕심내는 모습을 떠올린다. 또는 권력자가 더 큰 권력을 손에 쥐려는 모습을 떠올린다. 그래서 탐욕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일처럼 느껴진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부자도 아니며 권력자도 아니니 나에게는 탐욕이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통찰한 탐욕의 진짜 모습은 그것보다 훨씬 일상적이고 보편적이다. 탐욕은 거대한 부와 권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작은 일상 속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숨어 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탐욕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다. 탐욕의 가장 본질적인 정의는 자신의 실력과 그릇 이상의 것을 손에 쥐려는 마음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내는 마음, 자신의 능력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추구하는 마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로 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떠안으려 하는 마음, 이것이 모두 탐욕이다. 이런 의미에서 탐욕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있고 부유한 사람에게도 있다. 탐욕은 부의 크기와 무관한 마음의 상태이고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의 무거움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는 우리의 탐욕에 다른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데 매우 능숙하다. 탐욕이라고 부르면 그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다른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긍정적인 미덕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탐욕을 야망이라고 부르고 사랑이라고 부르며 책임감이라고 부른다. 또는 성공의지라고 부르고 가족애라고 부르며 자기 발전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름들 아래에서 우리의 탐욕은 자랑스러운 무엇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키우는데 자부심을 느끼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신의 그릇을 넘어선 것을 손에 쥐려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평생 무게가 된다. 가장 흔한 탐욕의 모습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그 일이 받아 마땅한 인정 이상을 받기를 바란다. 작은 노력을 했으면서 큰 칭찬을 기대하고 평범한 결과를 냈으면서 특별한 평가를 받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일을 했으면서 자신만 더 돋보이기를 원한다. 이런 인정에 대한 욕심이 어긋날 때마다 우리는 깊이 상처받는다. 그리고 그 상처가 누적되면 우리는 직장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회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가족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한탄의 진짜 원인은 우리의 능력 이상의 인정을 바란 우리 자신의 탐욕이다. 또 다른 흔한 탐욕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며 어떤 모임에서도 빠지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러나 인간이 진정으로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을 들여야 하고 그 시간과 마음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계를 무시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한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관계도 깊이 있게 유지하지 못하고 모든 관계에서 피상적인 만남만 반복하면서 늘 시간이 부족하고 늘 누군가에게 미안한 상태로 살아간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탐욕이 가져온 결과이다. 소비에 대한 탐욕은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의 무거움을 만드는 원인이다. 우리는 자신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비싼 것들을 갖고 싶어 한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화려한 옷, 더 비싼 외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만족을 주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사기 위해 우리가 짊어진 빚이나 노동의 시간은 매우 오래 우리의 어깨에 남아있다. 우리는 잠시의 만족을 위해 오래갈 무게를 짊어진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의 매월 수입은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다음 달의 수입을 미리 끌어다 쓰며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거움의 원인을 자신의 소비, 탐욕에서 찾기보다 사회가 너무 비싸다고, 시배가 너무 잔혹하다고 한탄한다. 시간에 대한 탐욕도 우리의 무거움을 크게 만드는 원인이다. 우리는 하루 안에 너무 많은 일을 해내려 한다. 직장일도 잘하고, 가족도 잘 챙기고, 자기 개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취미도 즐기고, 잠도 충분히 자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하루는 단지 24시간이고, 우리의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계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해내려 한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늘 무엇인가 못한 것이 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간다. 또는 모든 일을 어떻게든 해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갉아먹어가며 산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탐욕이 우리에게 가져온 무거움이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욕망에 대해 깊이 사유한 결과 그는 우리의 욕망이 본질적으로 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손에 쥐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다른 것을 욕심내기 시작한다. 작은 집을 가지면 큰 집을 욕심내고 큰 집을 가지면 별장도 욕심낸다. 보통의 직장에 들어가면 더 좋은 직장을 욕심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더 높은 자리를 욕심낸다. 우리의 욕망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결코 충만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그 추구의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그릇 이상의 것을 욕심내고 그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만든다. 특히 다양한 연령대에서 탐욕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청년기에는 빠른 성공에 대한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또래의 누군가가 일찍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도 빨리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조급해진다. 우리는 천천히 실력을 쌓아가는 길보다 빨리 결과를 내는 길을 찾으려 하고 그 조급함이 우리를 무리한 선택으로 몰아간다. 무리한 투자, 무리한 사업 시작, 무리한 직장 이직 이런 선택들이 모두 빠른 성공에 대한 탐욕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선택들의 결과로 청년기에 우리는 자기 그릇 이상의 무게를 어깨에 얹게 된다. 중년기에는 안정에 대한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이 나이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그림이 있고 그 그림에 맞추기 위해 우리는 무리한 선택을 한다. 무리한 대출로 큰 집을 사고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무리한 사교육을 시키며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모임에 참여한다. 이 모든 무리함이 우리를 더 무겁게 한다. 우리는 안정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정의 그림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 그림은 우리의 그릇과 맞지 않는 큰 그림이고 우리는 그 그림을 채우기 위해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노년기에는 또 다른 형태의 탐욕이 있다. 자녀에게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탐욕, 아직도 무엇인가 이루어야 한다는 탐욕, 다른 노년의 누군가만큼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는 탐욕. 이런 탐욕이 노년의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한다. 우리는 노년의 평온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추구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거나 자신의 건강을 해치거나 평생의 저축을 무리한 일에 쏟아붓는다. 이 모든 것이 노년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이다. 우리는 자신의 탐욕을 탐욕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는 자신이 부리는 욕심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여기며 정당한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 욕심이 가져오는 무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욕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그릇근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욕심내고 있고 그 욕심이 우리에게 평생의 무게를 지운다. 자신의 탐욕을 인식하는 첫걸음은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월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우리는 매주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는 매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정직하게 던져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그릇에 맞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그릇을 넘어선 욕심에서 나왔는지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의 탐욕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자주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여긴다. 다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랐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여긴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여긴다. 이런 비교에서 시작된 욕심은 거의 언제나 우리의 그릇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그릇과 우리의 그릇은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맞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같은 것을 추구하다가 무거워진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비교 본능에 대해 가장 차갑게 들여다본 부분이 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한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든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늘 있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르든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늘 있다. 비교의 끝에는 늘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이 우리에게 새로운 욕심을 부추긴다. 그래서 비교에서 시작된 추구는 결코 끝이 없다.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욕심내며 살아가지만 그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이런 탐욕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자신의 그릇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만의 그릇이 있고 그 그릇의 크기는 다른 사람의 그릇과 다르다. 우리의 그릇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클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작을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그 그릇을 다른 사람의 그릇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그릇 안에서 우리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인생이 다른 누구의 인생과도 다른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자신의 그릇을 인정한다는 것이 자신을 작게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정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정도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인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릇을 넘어선 것을 욕심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그릇 안에서 살아가기로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에게 가벼움을 가져다 준다. 자신의 그릇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야망 없이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릇을 키우려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키움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키움의 속도에 맞추어 우리의 욕심도 자라야 한다. 그릇이 작은데 욕심만 크면 우리는 무너진다. 그릇이 자란 만큼만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무거움 없이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야망의 모습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명확하다.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탐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탐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숨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탐욕으로 인식하고 그것에 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으며 그것이 가져오는 무게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가볍게 만들어갈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실력 없는 욕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욕심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맞지 않는 욕심이 무서운 것이다. 그 무서움의 실제 모습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욕심이 우리의 실력과 맞지 않았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정직한 들여다봄이 우리에게 더 가벼운 인생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탐욕 자체가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그릇만큼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그 욕심을 동력 삼아 자신의 인생을 가꾸어 갈 수 있다. 작은 그릇이라도 그 그릇 안에서 충실하게 욕심을 부리면 그것은 적절한 추구가 되고 그 추구의 결과로 우리는 우리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의 그릇을 넘어선 욕심을 부릴 때 발생한다. 실력 없이 부리는 욕심은 욕심이 아니라
자기 파괴이다. 그것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린다. 그것은 우리에게 동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생 갚아야 할 빚을 만든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비극에 대해 가장 깊이 들여다본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을 추구할 때 그것이 곧 인간의 자기 파괴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이다. 한계를 알기에 우리는 그 한계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충실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취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한계를 넘어서려 하고 그 넘어섬이 그를 결국 무너뜨린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큰 자리를 욕심낸다. 그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무리한 노력을 하고 운이 따라서 어쩌다 그 자리에 오르게 된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랑스럽다. 그는 자신이 해냈다고 여기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즐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한다. 그 자리는 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자리였고 매일 그는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게 된다. 그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그의 판단력을 넘어서고 그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그의 그릇을 넘어선다. 그는 매일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고 그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 거짓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자신을 더 몰아붙인다. 이 모든 것이 그를 점점 무너뜨려 간다. 이런 사람의 끝은 거의 정해져 있다. 어느 순간 그의 부족함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는 날이 오고 그는 그 자리에서 떨어진다. 떨어지는 것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과정에서 그가 만들어 놓은 빚들이다. 그는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 무리한 결정을 했고 그 결정들이 회사나 가족이나 자기 자신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평생 그 손실을 갚으며 살아가야 한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자신의 그릇에 맞는 자리를 욕심냈다면 이런 무너짐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차곡차곡 키워가면서 자연스럽게 적합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사업의 영역에서 이런 일은 더 흔하게 일어난다. 작은 가게를 잘 운영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큰 사업을 욕심내기 시작한다. 자신의 가게가 잘 되니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는 큰 대출을 내서 큰 사업을 벌인다. 그러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능력과 큰 사업을 운영하는 능력은 다르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영역에 발을 들였고 그 영역에서 그의 부족함이 드러난다.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빚은 점점 커지며 그가 그동안 모은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한 사업에 끌려 들어간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작은 가게마저 잃는다. 만약 그가 작은 가게에 만족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천천히 키워갔다면 이런 무너짐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그릇 이상을 욕심내었고 그 욕심이 그를 모든 것에서 멀어지게 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집을 욕심내어 큰 대출을 받은 가족이 있다고 하자. 처음 이사 갔을 때는 그 집이 자랑스럽다. 친척들이 와서 부러워하고 자녀들이 좋은 동네에서 살게 되어 기뻐한다. 그러나 매월 갚아야 할 대출이자가 가족의 일상을 짓누르기 시작한다. 부부는 늘 돈 걱정에 시달리고 부부싸움이 잦아지며 자녀들의 사교육비도 부담이 된다.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절약하면서도 매월 마이너스가 누적된다. 결국 그 집을 팔아야 하는 날이 오고 가족은 처음 시작했던 자리보다 더 안 좋은 자리로 떨어진다. 그 모든 무너짐의 시작은 자신들의 그릇 이상의 집을 욕심낸 그 한 번의 결정이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욕심도 같은 결과를 낳는다. 자신의 자녀가 평범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무리한 기대를 걸고 무리한 사교육을 시킨다. 자녀는 자신의 능력 이상을 강요받으며 자라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간다. 부모는 자녀에게 드리는 돈과 시간이 부담스럽고 자녀는 그 부담에 짓눌린다. 결국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성인이 되고 부모는 평생의 노력이 헛되었다고 한탄하며 부모 자녀 관계에는 깊은 균열이 생긴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자녀의 그릇을 인정하지 못한 부모의 욕심이었다. 쇼펜하워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통찰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자신의 욕심이 가져올 결과를 미리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좋은 것만을 본다. 큰 자리에 오르면 명예와 권력을 얻을 것이고, 큰 사업을 벌이면 부자가 될 것이며, 큰 집을 사면 행복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의 이면에 있는 무거움은 보지 못한다. 큰 자리는 큰 책임을 동반하고, 큰 사업은 큰 위험을 동반하며, 큰 집은 큰 비용을 동반한다. 이 무거움이 우리의 그릇을 넘어설 때 우리는 무너진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욕심을 부리는 순간에는 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보게 된다. 인간관계에서도 실력 없는 욕심은 비극을 만든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많은 사람을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친척들의 모든 부탁을 들어주고 친구들의 모든 어려움에 끼어들며 직장 동료들의 모든 일에 도움을 주려 한다. 처음에는 그가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정작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챙길 시간이 없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잃는다. 그가 도와준 사람들은 그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그가 어쩌다 도와주지 못하는 날이 오면 오히려 그를 비난한다. 결국 그는 모두에게 잃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그의 욕심이 가져온 결과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력 없는 욕심도 우리를 무너뜨린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 한다.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인, 좋은 친구, 좋은 시민이 되려 한다. 모든 영역에서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려 하면 우리는 어느 영역에서도 진정으로 깊이 있게 살아가지 못한다. 우리는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고 그 부족함이 우리를 끊임없이 책망하게 만든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의 실력 없는 욕심이 가져온 결과이다. 쇼펜하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통찰 가운데 하나는 욕심을 부리기 전에 자신의 실력을 정직하게 점검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자리를 욕심내기 전에 우리는 그 자리를 감당할 실력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그 사업을 감당할 실력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점검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집을 사기 전에 우리는 그 집을 감당할 수입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계산해야 한다. 이런 정직한 점검이 있는 사람은 무리한 욕심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이 그를 자연스러운 성장으로 이끈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실력 없는 욕심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 청년기에는 빠른 성공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무리한 투자나 사업으로 이끈다. 그 결과로 청년기에 우리는 큰 빚을 지거나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평생의 부담으로 남는다. 중년기에는 안정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무리한 대출이나 무리한 사교육으로 이끈다. 그 결과로 중년기에 우리는 가정이 무너지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거나 건강을 잃는다. 노년기에는 자녀에 대한 욕심이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무리한 지출이나 무리한 활동으로 이끈다. 그 결과로 노년기에 우리는 평생의 저축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잃는다. 이 모든 무너짐의 공통점은 자신의 실력을 모르고 자신의 그릇을 넘어선 것을 욕심낸 데에 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무너짐을 겪은 후에도 사람들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실력과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운이 나빴다고, 시대가 잘못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속였다고 한탄한다. 이런 한탄이 그들을 같은 실수에 빠지게 만든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또다시 무리한 욕심을 부리고 또다시 무너진다. 쇼펜하워가 우리에게 권하는 자세는 자신의 실력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용기이다.
자신의 실력을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는 것은 자존심을 다치는 일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회피한다. 우리는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런 환상이 우리를 무리한 욕심으로 이끌고, 그 욕심이 우리를 결국 무너뜨린다. 진정한 자존감은 자신의 실력을 부풀리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에 있다. 자신의 실력을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는 것이 자신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균형 있게 본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우리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알면 우리는 그 강점을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만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알면 우리는 그 약점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다. 강점과 약점을 모두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리한 욕심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강점이 빛나는 자리에 머물고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자리는 피한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또한 우리는 실력을 키우는 것과 욕심을 부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력을 키우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천천히 누적되는 일이다. 그러나 욕심은 한순간에 부풀어 오를 수 있다. 우리의 실력은 천천히 자라는데 우리의 욕심이 갑자기 커지면 그 사이에 큰 간격이 생긴다. 그 간격이 우리의 무거움을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이 커지려고 할 때 잠시 멈추어 우리의 실력이 그만큼 자랐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실력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욕심만 키우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진다. 쇼펜하워가 인생의 지혜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실력을 키우는 것이 더 본질적이라는 것이다. 욕심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력을 키우면 우리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그리고 실력이 자란 만큼 우리는 더 큰 욕심을 부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키우기 전에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성장시키는 길이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분수를 안다는 말은 흔히 자신을 작게 여기라는 말로 오해되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라는 깊은 가르침이다. 분수를 아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리고 그 분수를 알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살펴봄이 우리에게 실력 없는 욕심으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자기 분수를 안다는 말은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표현이지만 동시에 가장 자주 오해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분수를 안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작게 여기라는 말로 받아들인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라는 말로 듣는다. 야망을 버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라는 말로 해석한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하는 분수란 그런 패배주의가 아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정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고, 그 받아들임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가장 깊은 지혜이다. 분수란 무엇인가? 분수는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그릇의 크기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범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한계,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의 모양이다. 이 그릇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 큰 그릇을 가졌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작은 그릇을 가졌다. 이 그릇의 차이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시작점이고 우리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이 그릇의 크기를 정직하게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다. 자기 비하는 자신의 그릇을 실제보다 더 작게 보는 것이고, 분수를 아는 것은 자신의 그릇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자기 자랑이나 허영도 분수를 모르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그릇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실제 모습을 균형 있게 본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인식이고 이 인식이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출발점이다. 쇼펜하워가 자기인식에 대해 깊이 사유한 결과 그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교적 잘 평가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좋게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우리의 자기인식을 왜곡시킨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과대평가하고 우리의 약점을 과소평가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라고 여기고 나쁜 일은 운이 나빴다고 여긴다. 이런 왜곡된 자기인식이 우리를 분수를 모르는 욕심으로 이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이런 왜곡을 거두어내고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일이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안다. 그래서 그는 그 강점을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안다. 그래서 그는 그 약점이 드러날 자리는 피하거나 그 약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는다. 강점도 약점도 모두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릇 안에서 가장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부드럽게 거절한다. 그는 자신의 수입에 맞는 소비를 하고 그 이상의 소비를 욕심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충실하게 관계를 맺고 그 이상의 관계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들에 집중한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가볍지만 깊다. 그는 많이 가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충실하게 누린다. 그는 큰 성취를 이루지 못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과 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진다.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그릇 이상의 자리를 욕심내고 그 자리에서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아간다. 그는 자신의 수입 이상의 소비를 하면서 늘 빚에 시달린다. 그는 자신이 깊이 있게 만날 수 없는 만큼 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늘 외로움을 느낀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를 무시하고 너무 많은 일을 벌이면서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그의 인생은 무겁지만 얕다. 그는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가진 것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한다. 그는 큰 성취를 추구하지만 결국 어떤 성취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분수를 아는 것이 야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도 자신의 그릇을 키우려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자신의 현재 그릇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 자신의 현재 그릇을 부정하면서 더 큰 그릇이 되려는 것은 빈 발판을 짚고 뛰어오르려는 것과 같다. 그것은 결국 무너짐으로 끝난다. 그러나 자신의 현재 그릇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그 그릇을 천천히 키워가는 사람은 차근차근 성장한다. 그리고 그 성장은 견고하다. 분수를 안다는 것이 또한 정체된 삶을 산다는 의미는 아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그릇 안에서 매우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강점이 빛나는 자리에서 깊이 있게 일하고 자신의 시간을 가장 의미 있는 일들에 쓰며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사람들과 충실한 관계를 맺는다. 이런 활동은 무리한 욕심에서 나오는 활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된 활동이고 그래서 더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준다. 분수를 아는 사람의 삶은 결코 작은 삶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크기에 맞는 충실한 삶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분수를 안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청년기에 분수를 안다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거두는 것이다. 청년은 자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일이다. 자신의 가능성을 너무 크게 보는 청년은 무리한 선택을 하기 쉽고 그 선택의 결과로 큰 좌절을 경험하기 쉽다. 분수를 아는 청년은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그는 한 분야에 집중해서 자신의 그릇을 키워가고 다른 분야의 가능성에 휩쓸리지 않는다. 중년기에 분수를 안다는 것은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더 분명하게 마주하게 된다.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정점에 다다랐고 더 이상 큰 성장은 어려울 수 있다. 어떤 가능성은 이미 닫혀버렸고 다시 열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분수를 아는 것이다.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외면하면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 욕심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을 무너뜨린다. 인정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가장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다. 노년기의 분수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노년이 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줄어든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노년의 시간을 가장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다.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마무리하며 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간다.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노년에도 모든 것을 다 하려 하면서 어떤 것도 깊이 있게 누리지 못한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분수를 다른 사람의 분수와 비교한다. 누군가가 더 큰 그릇을 가졌다는 것을 보고 자신의 그릇을 작다고 한탄하고 누군가가 우리보다 작은 그릇을 가졌다는 것을 보고 자신의 그릇을 자랑한다. 그러나 비교는 분수를 아는 일과 무관하다. 분수를 아는 것은 자신의 그릇을 그 자체로 보는 일이지 다른 사람의 그릇군과 비교해서 보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그릇은 우리의 그릇이고 그것은 다른 누구의 그릇과도 다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분수를 아는 사람의 자세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기 인식의 지혜는 결국 자신과의 화해이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는 일이다. 자신이 더 큰 그릇이기를 바라지 않고 자신이 다른 누구이기를 바라지 않으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이런 자기 수용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평화로워질 수 있고 그 평화가 우리의 인생에 깊은 안정을 가져다 준다.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평온할 수 없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의 인생만이 진정한 평온을 누릴 수 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이 게으름이나 패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야 한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그릇 안에서 매우 충실하게 살아간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자신이 키울 수 있는 그릇은 천천히 키워간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과 키울 수 없는 그릇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이고 패배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분수를 인정하는 일과도 연결된다. 우리가 자신의 분수를 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분수도 인정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그릇과 다른 그릇을 가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그 자체로 존중할 수 있다.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신의 그릇과 같은 그릇을 가져야 한다고 여기고 그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끊임없이 실망한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각 사람이 각자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양함을 존중한다. 이런 자세가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만든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분수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자녀가 가진 그릇은 부모가 가진 그릇과 다르다. 자녀는 부모의 분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그릇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이다. 부모가 자녀의 분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릇이나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자녀에게 강요하면 자녀는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다. 분수를 아는 부모는 자녀의 그릇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그릇 안에서 자녀가 가장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기 자신과 화해된 사람으로 자라난다. 분수를 알아가는 길은 평생에 걸친 길이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의 분수를 다 알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차원의 분수가 우리에게 드러난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을 더 정직하게 알아가고 더 깊이 받아들여가는 여정을 걷는다. 이 여정은 끝이 없지만 그 여정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 분수를 알아가는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조금씩 더 평온해진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자기 분수의 지혜는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분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른 누구로 만들고 싶어 하고 그 욕망이 자기 분수를 모르는 욕심으로 이어진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른 누구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자기 사랑이 분수를 아는 사람의 토대이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이미 짊어진 무게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들의 결과로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 그것을 한 번에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씩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줄여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무거움에 빠지지 않을지에 대한 지혜도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길의 출발점에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있고 그 화해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자신의 분수 안에서 깊이 있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자리에 도달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무거움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 그 선택의 뒤에 우리 자신의 탐욕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탐욕이 우리의 실력과 맞지 않을 때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것이 패배주의가 아니라 가장 깊은 지혜라는 것을 함께 마주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미 짊어진 무게를 어떻게 줄여갈 것이며 앞으로 새로운 무거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그 구체적인 길을 함께 마주하게 된다.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이미 짊어진 무게를 한 번에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들이 우리의 어깨에 쌓여 있다. 큰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한 번에 갚을 수 없고 큰 책임을 떠안고 있다면 그것을 한순간에 벗어날 수 없으며 무리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없다. 우리의 무게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줄여가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한 가지씩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줄여갈 수는 있다. 우리가 짊어진 무게의 목록을 정직하게 적어보자.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욕심으로 끌어하는 것이다. 어떤 것은 우리의 그릇에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의 그릇을 넘어선 것이다. 어떤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떠맡은 것이다. 이런 정직한 분류 작업이 우리에게 우리의 무게를 새롭게 보는 시각을 가져다 준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권하는 자세는 우선 더 이상 새로운 무거움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이미 짊어진 무게가 무겁다고 한탄하면서도 우리는 매일 새로운 무거움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 다른 무리한 소비를 하고 또 다른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하며 또 다른 우리 그릇 이상의 책임을 떠맡는다. 이런 새로운 무거움이 추가되는 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가벼워질 수 없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이다. 새로운 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미 무거운 어깨에 더 이상 새로운 돌을 얹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선택을 의식해야 한다. 어떤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것이 우리의 그릇에 맞는 것인지를 정직하게 묻는 것이다. 이 새로운 일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 새로운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는가? 이 새로운 소비가 우리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새로운 관계가 우리가 깊이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정직하게 던지는 것이 새로운 무거움을 막는 첫걸음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미 짊어진 무게 가운데 줄일 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줄여가야 한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작은 변화를 차근차근 누적시키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매월 작은 금액이라도 빚을 갚아나가면 몇 년 뒤에는 그 빚이 사라진다.
매주 작은 약속이라도 정중하게 거절하면 몇 년 뒤에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매일 작은 절약을 해나가면 몇 년 뒤에는 우리의 자산이 자라난다. 이런 작은 누적이 우리의 인생을 천천히 가볍게 만든다. 특히 인간관계의 무게를 줄이는 일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맺고 있고 그 약속들 가운데 일부는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관계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든다. 대신 우리는 천천히 거리를 조정해 갈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깊이 가꾸어 가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피상적인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 지형은 우리의 그릇에 맞게 정돈되고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들 속에서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변화에 대해 깊이 통찰한 것이 있다. 그는 인간의 변화가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온다고 보았다. 우리는 흔히 큰 결심을 한다. 이제부터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그런 큰 결심은 며칠 지나지 않아 흐려진다. 진정한 변화는 큰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일어난다. 매일 한 번 더 신중하게 선택하고 매일 한 번 더 자신의 그릇을 의식하며 매일 한 번 더 무리한 욕심을 거절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의 누적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킨다.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일이 무게를 줄이는 일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무게를 줄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작아지고 실력을 키우기만 하면 우리는 또다시 무리한 욕심에 빠질 수 있다. 무게를 줄이면서 동시에 실력을 키우는 것이 균형 잡힌 길이다. 우리의 그릇을 천천히 키워가면서 그 그릇에 맞는 무게만 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무겁지 않으면서도 점점 깊어진다. 실력을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단지 직업적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의 실력에는 여러 차원이 있다. 일을 처리하는 실력도 있고 인간관계를 다스리는 실력도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실력도 있고 인생의 어려움을 견디는 실력도 있다. 모든 차원에서 우리의 실력을 천천히 키워가면 같은 무게라도 우리는 더 가볍게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릇이 자란 만큼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키워야 할 가장 중요한 실력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보는 실력이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실력이고 평생에 걸쳐 길러야 하는 실력이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외면하고 싶어하고 자신을 더 좋게 보고 싶어한다. 이런 본능을 거스르고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일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용기를 기르는 사람만이 무리한 욕심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실력이 자라나면 다른 모든 실력도 함께 자라난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우리가 무게를 줄이는 길은 다른 모습이 된다. 청년기에는 아직 짊어진 무게가 많지 않으니 무거움을 만들지 않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무리한 빚을 지지 않고 자신의 그릇을 천천히 키우며 비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청년기의 신중한 선택이 평생의 가벼움을 결정짓는다. 중년기에는 이미 짊어진 무게가 많기 때문에 그 무게를 정직하게 점검하고 차근차근 줄여가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무리한 대출이 있다면 그것을 줄여갈 계획을 세우고 감당할 수 없는 사교육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점검하며 부담이 되는 관계가 있다면 거리를 조정해 가야 한다. 중년기에 이런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 무게가 노년까지 따라가면서 인생을 짓누른다. 노년기에는 무게를 더 적극적으로 내려놓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도 줄어든다. 그러므로 정말로 의미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부드럽게 놓아가야 한다. 자녀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욕심도 사회적 체면도 아직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도 천천히 내려놓을 때 노년의 시간이 진정으로 평온해질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가장 깊은 가르침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무게를 한탄할 시간에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본질적인 답이라는 것이다. 같은 무게라도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만한 짐이 되고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짓누르는 짐이 된다. 우리가 무게에 짓눌리는 것은
그 무게가 절대적으로 무거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게를 한탄하기보다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 또한 우리는 외부를 탓하기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에 시간을 써야 한다. 외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선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며 우리의 실력을 키워갈 수 있다. 이 모든 변화가 누적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모습을 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고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더 평온하게 견딜 수 있다. 이 모든 길의 출발점에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을 키울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천천히 변화시켜 가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분수를 인정할 수 있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자신의 그릇을 천천히 키워갈 수 있다. 자기 사랑이 모든 변화의 토대이다. 이 자기 사랑은 자기 응석이 아니다. 자기 응석은 자신의 모든 욕망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 자기 사랑은 자신의 모든 모습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더 좋은 모습을 향해 천천히 자라가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 자기 응석을 자기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정직함과 따뜻함이 함께 있는 자세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인생의 가장 깊은 진실은 이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외부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이고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의 욕심에서 나오며 우리의 욕심은 우리 자신의 분수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의 욕심의 뿌리, 우리의 분수에 대한 인식, 우리 자신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 그 마주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다. 삶의 무게를 탓하지 마라. 처음에는 차갑게 들렸던 이 말이 이제는 깊은 사랑의 말로 들리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움을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보여주는 말이다. 무게가 외부에서 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무게가 우리 자신의 선택에서 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에게 변화의 힘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 차가워 보이는 가르침 안에 담긴 가장 따뜻한 진실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작은 선택을 하면서 천천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간다. 어떤 날은 잘 선택할 것이고 어떤 날은 또다시 옛 습관에 빠질 것이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그때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다시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하면 된다. 이 반복이 누적되면서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가 처음 시작한 자리에서 매우 멀리 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지기를, 우리의 마음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를, 우리의 그릇이 천천히 자라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가 짊어진 무게가 우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기를, 그 인정 속에서 변화의 힘을 발견하기를, 그리고 그 변화를 매일의 작은 선택을 통해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가볍고 깊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가장 깊은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진실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 가볍고 더 자유로우며 더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시간을 마친다.